그러면 관세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 될랑말랑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관세를 과연 트럼프가 매길 거냐, 말 거냐. 포문은 열었는데. 그러다 또 한 달 연기한대. 또 멕시코가 또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 혹은 중국도 뭐 서로 대응을 해. 저는 사람들이 관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국채금리가 또 달러가 이제 프라이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뭐 다 의미 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관세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트럼프 본인도 몰라요. 근데 트럼프 본인도 모르는 걸 뭐 저 같은 혹은 뭐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세를 할래는가 보다. 그러면 뭐 금리랑 환율은 이렇게 돼야 돼. 혹은 뭐 주식은 이렇게 돼야 돼. 관세를 안 할래나 보다. 이건 협상수단일 뿐이다. 그러면 금리는 이렇게 돼야 되고 달러, 주식은 이렇게 돼야 돼. 트럼프도 모른다니까. 상대 반응을 봐가면서 할 거니까. 그게 그쵸? 바로 우리가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임의 법칙은 내가 특정한 전략을 짜고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전략,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 전략. 그 사이에 균형이 있는 거죠. 게임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이제 내쉬 균형이라는 균형점이 있는 건데, 내쉬 균형은 또 고정이 아니에요. 상대의 전략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특정 하나의 전략이 우세해지면 갑자기 톡 튀어나온 요상한 변칙적 전략에 또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프라이싱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관세를 매겨도 승리할 수 있고 매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이 있어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네.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12월에 굉장히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을 이제 겪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잘 이게 와닿지 않았는데 카드 소비액이 뭐 거의 반토막 난 데도 있고 소비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난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도 얘기를 하는 게 12월 데이터를 우리가 속보를 좀 몇 개 받아보니까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 성장이 실제로 되게 숫자가 안 좋게 나왔죠. 네. 이제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 실제 자영업자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걸 겪었단 말이죠. 자, 트럼프가 저도 지금 고민이지 않습니까? 관세를 매길까? 안 매길까? 협상수다니까? 막 머리 아파. 맨날 막 이상한 뉴스 나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아니, 앞으로 뭘 할 줄 알고 그렇죠. 내가 무슨 공장을 짓고 소비를 하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면 관망. 경제와 물가는 당연히 낮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수요도 안 좋아질 거고 투자도 안 이루어질 거고 소비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방향성은 거의 명확하죠. 그럼 경제가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내가 베팅을 해야 되겠구나. 뭐 관세를 매기든 안 매기든. 그렇다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나한테 수익을 주는 건 보통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 쪽을 저는 좀 담아두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연준이 뭐 이번 FOMC 때도 저는 연준을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뭐 일단 금리를 안 내린대. 그러면 잠깐 이게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금리를 안 내려? 도망하겠네. 채권을 더 사야죠. 근데 이걸 까딱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이야. 그럼 채권 금리 안 떨어지겠네? 채권 안 사. 이게 아니라 반대지, 반대. 반대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경제가 나빠지겠죠? 관세를 한 해 만에, 관세를 매기면 더 나빠지겠지. 자, 그렇다면 경제가 이제 나빠질 거예요. 경제가 나빠지면 물가는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럴 때 제일 수혜를 잇는 자산은 채권이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채권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면 채권이 좋은데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린대요. 뭐 천천히 하겠대. 그럼 채권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내렸으니까. 네, 금리 안 내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먼 미래를 봐야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건데 그나마 금리를 낮추면은 경제가 좀 덜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낮춘대.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더 폭망하죠. 그렇죠. 더 폭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을 더더욱 많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폭망하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만약에 정말 경제가 너무 좋아. 그럼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채권도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럴 땐.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관세 매기면 더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와 물가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때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채권이겠죠. 미국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채. 그래서 근데 미국채의 가격을 보아하니, 금리죠. 미국채의 금리를 보아하니 지난 한 4개월 동안 이제 관세 때리면 물가 올라. 이민자 쫓아내면 임금 올라. 이거 인플레 아니야?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되게 높은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허망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관세를 매겼어.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관세를 매겼으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 같죠.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기 아이폰 샀어요. 자, 아이폰 가격이 관세를 매겨서 아이폰 가격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관세를 갑자기 매겨가지고 300만 원이 됐어. 네. 사시겠어요? 고민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고민해요. 저도 고민하잖아요. 네, 고민하죠.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살 건데 경제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폰 가격이 관세 때문에 300만 원이 됐는데 나는 소득이 오히려 줄었어. 그럼 아이폰을 안 사죠. 알뜰폰을 사든지 공기계를 사서 대체하겠죠. 알뜰폰을 사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의 소비가 되게 줄겠죠. 네. 왜냐하면 300만 원, 그럼 300만 원짜리 아이폰 재고가 그냥 왕창 쌓이고 쌓이겠죠.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건가요? 전혀 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싼 핸드폰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것을 A 했으니까 B. 이거는 실험실에서 딱 갖춰놓고 실험기기 안에서 온도를 이렇게 높였으니까 물이 끓는구나. 그땐 가능하죠. 근데 경제라는 건 수없이 많은 입자들의 상호작용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기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기상이라는 것은 수많은 그 공기 분자들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식은 있어. 근데 결과를 알 수 없어. 이게 좀 이상하죠. 분명히 공식이 있어요. 입자들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공식이 있어.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복잡계이기 때문에. 아니 물리학자들도 이 복잡계를 결과를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돌리면서 보잖아요. 자기들이 손으로 계산 안 하고. 근데 우리들은 뭐가 그렇게 똑똑하셔가지고 이 관세 플러스 10%, 그럼 물가 플러스 1%. 아니 우리가 무슨 물리학해? 여기 지금 이게 실험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복잡계를 우리가 이제 보실 때는 이러한 게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관세를 우리가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미국이 18년에. 그럼 철강 관세를 때렸어. 철강 가격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수입 가격이. 네. 자, 그러면 과연 이 철강 관세의 가격 상승분을 누가 부담했냐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그때 돌아가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철강의 가격이 보시면 위에 파란색 선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2018년 그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관세를 매겼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관세 매기기 전에 약간 선취매도 있었고 철강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관세를 이제 때리자마자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철강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철강 가격이 올랐으면 자동차 가격이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평평한 선들이 자동차 가격입니다. 얘네들. 네. 그 자동차 가격을 잘 보세요. 노란색이 신차 가격, 네. 소비자 물가에 신차 가격인데 철강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신차 가격은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약간 좀 이제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이 떡볶이 가게는 왜 떡 가격이 100원밖에 안 되는데 3,000원으로 팔어? 이 나쁜 놈들 폭리를 취해. 그게 아니지. 그거는 좀 뭐랄까 이게 약간 공산주의적 생각. 원가가 얼마니까 넌 요것만 먹어야 돼. 그게 아니고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뭐라고 그러죠? 지불 의향? 지불 의향. 그쵸. 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지불 의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그 옆에서 떡볶이와 비슷한 오뎅 가격이 얼마가 있느냐,
혹은 이게 정말 맛있느냐, 사람들이 이 맵고 탄수화물에 대한 중독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네. 이런 거에서 결정받는데 그 사람들이 3,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격이, 떡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미쳐가지고 4,000원이 됐어. 그러면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5,000원에 떡볶이를 팔아. 안 팔리죠. 왜냐면 사람들은 딱 3,000원까지만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대체제로 가든지 아예 안 먹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그럴 수 돼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올라야 돼. 이거는 굉장히 약간 그 자본주의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한. 네. 예.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원가는 얼마 안 돼요. 전체 부품 가격 다 합치면은 이게 25%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브랜드 가치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내부적인 뭐 실제 부품 가격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헤드폰보다 훨씬 싸. 원가는. 성능도 좀 낮아요. 사실은 뭐 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지만 그거를 애플이 이제 운영 체제를 최적화시키고 네.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붙여서 이제 비싸게 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브랜드 가치라는 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지불 의향을 감안을 해서 그렇죠. 그 업체들이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철강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즉 미국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쟁 강도를 봤을 때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차,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생산된 차나 일본에서 생산된 차는 그냥 그 가격에 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관세랑 관련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가 뭐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자기네 US 스틸한테서 비싼 관세, 이제 얘는 그나마 안 무니까. 근데 좀 질이 떨어지겠지. 이 철강을 가지고서 이제 근데 좀 가격이 비싸지겠죠. 네. 왜냐면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서 이렇게 비싸지면 US 스틸도 자기네 가격을 그 관세보다 약간 낮게까지 올릴 수 있잖아. 그럼 좀 비싼 철강으로 사서 만들었어. 그런데 경쟁이 안 돼. 그러면 비싼 차를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낮춰. 그 얘기는 미국의 업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업체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 그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가 안 팔리겠죠. 경쟁력이 떨어져. 만져보니까 두드려 보니까 철강의 질도 이게 차가 별로 안 좋아. 옛날에 그냥 싼 맛에 샀는데 뭐 그렇게 싸지도 않아.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이거 차가 안 팔려. 관세 때문에. 비용 구조는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조 조정을 해야지. 그렇죠. 공장을 문을 닫고. 그러면 잘리는 노동자들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노동자들이 소비했던 거, 창출했던 노동잡, 일자리, 이게 갑자기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당연히 안 좋게 그렇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 그림 잠깐 보면 선 하나밖에 없어. 단순해요. 그러게요. 쉬워요. 아주 쉬운 그래프. 다행이에요. 2017, 18, 19년에 미국의 수입품 물가의 전년 동월비. 쉽죠? 네. 자, 2018년부터 관세를 매겼거든요. 2018년부터 관세를 매겼으니까 그럼 수입품 물가가 올라가야겠네. 근데 관세 매기자마자 떨어지네요. 아까 철강이랑 똑같죠? 그림이. 오히려 19년에는 디플레가 발생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소비자 물가는 그렇다 쳐도 수입 물가는 그래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세를 매겼으니까. 그러게. 그런데 수입 물가조차도, 그러니까 관세를 직접 때려 맞는 이 수입 물가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경제 전체가 오히려 하강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하도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진짜 우리 뭐 뉴스에서 다 그러던데 다 인플레라는데 저도 다 인플레래. 근데 저는 그런 사례를 못 봤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이거는 약 지난 50년 동안 150개 국가들 네. 관세 때렸던 케이스들만 다 모았어. 네. 관세 때린 다음에 성장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보시면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까지 성장이 관세 때린 이후에 계속 낮아집니다. 이게 정확히 2018년 미국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인 거죠. 이렇게 성장이 떨어졌는데 물가가 어떻게 올라요? 근데 저도 그럼 그 질문이 생겨요. 예. 아니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명약관화인데 왜 그러면 이걸 모를 바 아닌데 예. 왜 관세 이퀄 인플레라고 알려드릴까요? 왜 그래요? 자, 지난 대선 생각나세요? 미국. 당연히 얼마 안 됐잖아요. 대선 끝나기 전에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월 말, 11월 초까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해리스가 이긴대. 트럼프가 앞선다는 걸 못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적어도 접전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전도 아니야. 그냥 압도적으로 모든 경합주를 다 트럼프가 가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언론을
언론을 왜 보냐는 거지. 예? 뭐 아주 고매하신 이코노미스트와 예? 이 언론사들이 막 뉴욕타임즈, 뭐 블룸버그 이런데 뉴스 뭐 맨날 떠들잖아요. 그거를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봐요? 근데 뭐 해리스가 된다고 단언한 언론은 없었겠지. 단언은 못하죠. 그러니까 약 뭐 3%포인트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류 언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은 전부 다 민주당 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민주당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특히 편향된 언론이 뭐 뉴욕 타임즈나 블룸버그 같은 뉴스들, CNN 포함해서 물론 언론은 편향될 수 있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그거를 걸러 들어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접할 수 있는 언론이 그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를 욕하는 쪽이 이제 결론이야. 그럼 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장 떨어져요. 예, 물가 올라요 하면 이제 쌍으로 욕하죠. 성장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른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들립니다. 성장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른다. 네, 그렇네요.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뜨거울 수가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성장이 떨어지, 이게 말이 되냐? 성장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른대. 이거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뭐 현상이 이제 없는 건 아닌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조건은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고, 굉장히 아주 이상한 조건들이 이제 딱 맞아 떨어졌을 때만 아주 잠깐 옵니다. 아주 잠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가령 뭐 중동에서 70년대에 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이제 막 올랐어. 뭐 4배 올랐어요. 당시에. 그러면 경제는 나빠지고 물가가 오를 수 있지. 네. 근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왜? 경제가 나빠지고 유가가 올라서 처음에는 물가가 되게 높아져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그럼 아예 원유에 대한 소비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물가도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민주당 편향은 비단 언론만의 얘기는 아니고 연준과 경제학자도 네. 민주당 편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우 극단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연준은 기부금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연금을. 그래서 그걸 또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어. 그림 보시면 매 연도별로 연준 이사회가 어느 당에 정치연금을 했는가를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 자, 말이 필요한가요? 너무 압도적이네요, 이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 물론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명한 유일한, 그러니까 그분만 비둘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파월 공화당원 아닌가요? 공화당원이지. 하지만 일기 때 워낙 트럼프한테 당한 게 있고, 그 파월이 가입을 했을 때의 공화당하고 현재의 트럼프 공화당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거의 뭐 정반대야.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연준은 매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네.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플레 전망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이제 노란색 선은 공화당 지지자,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금 이건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거든요. 아니 공화당 지지자들은 인플레가 떨어진대. 근데 녹색으로 돼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인플레가 막 가속화된대. 네. 안타깝게도 연준은 이 녹색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1월 30일 FOMC? FOMC에서 매우 매파적으로, 물론 시장이 예상을 이미 했지만 네.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연준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실제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랑 실제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역사적으로는 연준이랑 거꾸로 하면 돈 법니다. 연준과 거꾸로 하면 돈을 벌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연준은 그러면 올해 2번 인하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가 안 될 가능성도 최근에는 나왔었는데 네, 안 될 가능성이라는 거는 인하를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럴 얘기 뉴스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친척들 중에
좀 이제 사고 치는 분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뭐 맨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 설날 때 같은 날 갑자기 얼굴 안 비치다가 이제 와. 이유가 있죠. 돈 빌리려고. 필요하니까. 돈 빌리려고. 그러실 수 있죠. 뭐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사업을 하는지 고박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 도박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와이프가 아파서 애가 뭐 아프대.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아프대는데 돈을 또 안 빌려줄 수도 없고, 혹은 뭐 자기가 큰 자동차 사고를 뭐 냈어. 합의금으로 뭐 몇 천만 원이 필요하대. 수술비 해야 되는데. 그럼 줘야 돼. 근데 얘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지난 추석 때도 그랬고 옛날에 설날에도 그랬고 갑자기 전화해서 늘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번에 돈 빌려달라고 한 건 진짜일까요? 진짜 애가 아플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즉 우리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 돼. 그래서 제가 연준의 히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습니다. 진한 검은색 선은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최근 거의 한 13년 쭉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점들이 막 찍혀 있죠? 네. 이제 점들이 뭐 색깔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점이란 건 뭐냐면 연준이 요즘 선제 안내, 그 점도표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금리 할 거야. 이거 맨날 그리잖아요. 막 발표하고 사람들 이거 오늘 점도표 어떻게 됐어? 막 그래서 이제 프라이싱도 바꾸고 금리도 막 움직이고 달러도 움직이죠. 실제로 했냐? 하고 이제 추적을 해본 겁니다. 좀 잔인하죠? 그러게. 네. 잘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 연준 말대로 베팅을 했으면 돈을 다 잃었죠. 다 잃었죠. 자기들 말대로 안 하니까. 이제 점의 어떤 그 진하기, 네. 점의 진하기가 있는데 좀 옅은 점일수록 한 3년 후의 미래를 찍은 건데 뭐 그럴수록 더 많이 틀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연준도 자기네 정책을 아니 그렇게 박사급 인력이 한 1,000명 있거든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래 뭐 경제를 막 예측해가지고 점도표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틀리네. 이게 지금 13년만 있죠. 저는 100년간 찍은 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더 심해요. 이건 양반이에요. 가관이에요, 아주.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나는 2, 3개월만 투자하고 말겠다. 그러면 연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연준이 그래도 2개월 정도는 자기네 말대로 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뭐 앞으로 뭐 6개월, 1년, 뭐 2, 3년 계속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럴 때 연준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신만의 펀더멘털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서 돈을 베팅을 해야 연준만 믿으면은 이게 걔네들은 뭐 나중에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럼 중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는 게 결국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 힌트를 얻을 때 힌트를 얻되 청개구리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봐야 된다. 굳이 생각한다면 청개구리로 가시고요.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아예요? 네. 저는 FOMC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봐. 그 약간 뭐 나중에 파월이 무슨 얘기 했네. 좀 대충 봐요. 그러면 진짜 연준이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편향 때문에. 일단 정치적 편향이 들어가면 틀리는 폭이 커져요. 두 번째,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미래를 늘 완만하게 예측해요. 생각보다. 현실보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죠.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우리는 늘 자대고 선을 그어. 즉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 왔으면 늘 자대고서 이렇게 그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경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특성상 그러한 추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뭐 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파동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그 파동에 맞추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자를 대고서 이제 과거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늘 모든 산업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성과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처음엔 당연히 성과가 좋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제 올라가는 거기다 자를 딱 대고서 이제 선을 그으니까 이게 막 하늘 높은 저 꼭대기로 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 S자 커브를 그리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번에 FOMC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FOMC고 네. 사실 그 전에 트럼프가 막 금리 인하에 대한 일종의 압박을 네.
많이 줬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1기 때 많이 줬죠. 1기 때. 그래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금리 동결을 하니까 네. 그게 또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예. 있는 게 아니냐 막 함의를 예. 막 얘기하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것조차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였네요. 그러면. 일단 정치적인 편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 저만의 얘기입니다. 뭐 연준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 연준한테 괜히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편향이 있다. 이게 사람이 편향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속여야 돼.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 스파이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난 스파이가 아니야. 근데 자기를 이제 속이고 있는 거지. 그래야 스파이로가 안 걸려요. 마찬가지로 연준도 자기 스스로는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거고, 트럼프가 좀 이번에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는 취임하기 전에는 금리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거의 뭐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아주 강한 얘기를 이제 순식간에 꺼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요? 트럼프 1기 때, 저는 역사를 늘 보니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연준과 이제 어떠한 상호 관계? 싸움이죠. 싸움을 이제 했는가를 이제 추적을 해서 쭉 히스토리를 보면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게 이제 2015년이고 네. 16년에도 인상을 했고요. 트럼프가 16년 11월에 당선이 됐고 17년에도 4번이나 금리를 인상했고요. 18년에도 4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스스로를 자기는 저금리 사람이다. 저금리맨.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당연히 저금리를 원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오해냐면 그러면 16년에 당선되자마자 금리를 내리라고, 당시에 이제 인상기였으니까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얘기했냐면 2018년 7월 정도 가야 이미 금리를 거의 뭐 많이 올린 상태였고, 그때까지 조용하다가 트럼프 성격에 금리를 올리면 늘 화를 낼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렇지 않고 18년 중순부터 야, 이 정도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가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 현재 금리 수준에서 더 이상 올리면 안 돼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이제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들은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트럼프를 좀 이제 낮게 좀 미친놈이다. 아니 미친놈이다.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아유 뭐 또 미친 짓 하는 거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난했어. 아니 연준은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에 개입을 하다니 이런 무식한 상식을 벗어난 라고 이제 다들 트럼프를 욕했지. 그런데 나중에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트럼프가 가장 정확하게 연준의 1000명의 이코노미스트보다 가장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최근의 네. 언사를 통해서 얻어볼 수 있는 힌트는? 저도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미 작년 말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했는데, 아니 바이든 때,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막 50bp씩 인하했잖아. 그럼 그 50bp 인하할 때랑 지금이랑 뭐가 지표 자체는 보면 오히려 지금 더 나빠졌어. 물가도 뭐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때는 50bp씩 내려주고 네. 왜 지금은 안 내린대? 왜 그렇죠? 정치 편향. 저는 정치 편향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그때 연준이, 저는 뭐 금리를 좀 많이 내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연준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이후에는 이제 막 안 내린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한데? 근데 이상하게 트럼프가 또 금리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잘못 봤나? 역으로. 뭐 제가 트럼프를 존경하서 그런 거 절대 아닌데, 트럼프는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고 경제에서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이게 이 두 개가 연합되면은 경제에 대해서 아주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무시하시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가 있고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의견이 종합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 경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경제를 잘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표 때문에 그래요. 표. 그래서 잘 안 오는데 이 사람이 금리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잠깐 내가 잘못 봤나? 금리를 내리면 안 되나? 경제가 좋나? 물론 지표는 잘 나왔지. 근데 저는 지표를 믿지 않거든요. 라고 이제 조금 고민을 했는데 뭐 다행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바로 아주 강력하게 연준은 뭐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2017, 18년과 똑같이 트럼프가 지금의 금리 레벨을 매우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하다. 편향이 없으신 팀장님하고는 의견이 일치하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편향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아 그래요? 저는 약간 반연준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편향이신 거예요. 네, 반연준 편향이고 아니, 트럼프 편향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좀 무식해 보이니까 예, 트럼프가 그래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있어서 경제 부분을 감각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를 좀 이제 왜냐면 이게 편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약간 진짜 헛소리 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뭐 미국의 그 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이제 그것도 뭐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딱 편집해가지고 올리니까 와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그렇게 들려. 근데 실제로 이제 맥락을 전부적으로 보다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책도 한 10권 가까이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들을 다 보면 미국의 정치적인 방향성,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네. 진정한 아메리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이. 근데 그 철학과 이제 미국이 좀 달라지게 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의 어떤 위기의식이 이제 일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된 거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류 언론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이상한 뉴스만 보시는데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깎아서 이제 들으셔야 되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야 저도 미친놈 또 난리친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좀 잘못 판단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억만장자인데다가 대통령을 2번씩이나 했으면은 이제는 사실 그거를 그냥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만으로 할 그렇죠. 수는 없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저렇게 근데 왜 미친놈 아니야? 미친 짓 하잖아. 근데 그게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버스에 탔어. 갑자기 누가 칼 들고서 막 사람 협박하면서 여기서 칼로 협박하면서 뭐 지금 이 버스를 뭐 어디로 가져가래. 근데 그 칼 든 사람이 뭐 중학생처럼 보이는데 막 눈은 풀려 있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좀 이상해. 그런 케이스가 뭐 양복 말끔하게 빼 입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의사야. 근데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갑자기 칼을 들고서 협박해. 둘 중에 뭐가 무서워요? 전자가 훨씬 무섭죠. 훨씬 무섭잖아. 그 얘기는 사람들에게 나의 전략적 지향점을 강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전략이 바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 즉 그 전략을 트럼프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됐다. 매우 계산돼. 네, 매우 무섭네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야지. 그냥 야 쟤는 완전히